봅시다. 여기서 제가 문법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문법은 항상 기준점이 명확하게 잡혀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기준점이 흔들린다? 그럼 문법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야, 문법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기 나오네. 어디에서 뭐가 나온다고? 문장에서 법칙성. 그래서 문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법칙은 왔다 갔다 해요, 안 해요? 자, 언정의 기준 하면 기준이 이렇게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준을 제대로 못 잡으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국어가 어렵고 그래서 문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잡는다라는 거는 뭘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 머릿속에 이 체계가 딱 있어야 되거든. 체계라는 거는 머릿속에서 우리가 탁탁탁 이게 체계잖아, 그치? 뭔가 체계적으로 해야만 탁탁탁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법을 외우게 돼. 외워야지. 필요하면 외워야 돼요. 필요하면 외워야 되지만 요 문법 개념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하는 건데 요거는 뒤에서 요 2페이지 뒤에 여기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오른쪽에 개념 체계 전체적으로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범위에는 어디가 들어간다고요? 시험 범위 어디가 들어가지? 그냥 문법이야? 문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들어가? 의문 들어가지 않니? 의문의 변동? 아니야? 몰라? 모르겠어? 아직 언급이 안 됐어, 학교에서? 잠깐만, 그러면. 혹시나 하나 더 들어갈 거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이제 시하고 소설하고 의문의 변동? 그 정도? 문학은 2개밖에 안 했어? 그러면, 의문의 변동에서 한 10문제 나오겠구만. 자, 이거 하나 받으시고. 이거 귀한 집안? 괜찮아? 자, 이렇게 우리가 문법 개념의 체계를 공부하면, 순서대로 공부하면 항상 단어 품사부터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품사 언제 공부했냐면, 언제 공부했는지 알아? 공부했거든?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어요. 그리고 문장 성분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거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문장의 짜임까지 했습니다. 까지가 중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하라는 얘기거든.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복습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에 대한 얘기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요. 문장 성분에 대한 얘기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앞에 조금만 언급을 할 거고, 두 번째, 이제 문법 요소가 이제 고1 때 처음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는 아니고 다행히 아마 기말고사 혹은 기말고사가 빠를 것 같아요. 기말고사 때. 그러기 위해서 요 의문 체계 같은 경우는 중3 때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니? 의문 체계? 바다가자서의 물놀이를 아니면 키위제의 금붕어조 이렇게 외웠던 거 기억나? 그거를 중3 때 배웠어요. 근데 학교에서 친절한 선생님들은 저 의문 체계부터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중3 때 배웠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없어요. 교과서 펴보잖아요. 그럼 의문 체계를 하나의 표로만 설명을 해요. 더 이상 설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체계예요.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체계는 항상 머릿속에 탁탁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문의 변동을 고1 때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의문 체계가 없은 채 접근을 한다? 그러면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의문 변동이 글자를 외우게 돼요. 무슨 글자, 맑다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구나. 높다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높이는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리, 법칙, 기준 이것을 공부하는 게 문법이라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절대 글자를 하나씩 외워서 하는 건 아닙니다. 맞춤법 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 부분인데, 여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 몇 가지 개념만 제가 체크를 할게요. 1번 품사. 품사 알아야 돼요. 문장 성분까지는 확실하게 없어도 되거든요. 확실하게 없어도 되는데, 그냥 문장 성분에서 뒤에 이렇게 라고 끝나는 거, 요것만 요렇게 한번 봐주세요. 근데 품사라고 했을 때는 뭘로 끝났니, 뒤에? 언이나 뭘로 끝났어? 사로 끝났죠. 글자들이 지금 끝나는 게 다르죠. 동그라미 똑같이 쳐주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인식이 돼요. 파악이 되고 인식이 되는 것부터가 공부예요.
색깔 달리할 거니? 미안해. 색깔 달리할 거면 여기도 색깔 달리하자. 알겠죠? 색깔 달리할 거면 어떤 색이든 구분해도 되는데 그냥 지금은 동그라미만 치면 돼. 뭘 인식하라고? 뒤에 끝나는 글자가 다르다고. 끝나는 글자가 달라요. 그럼 품사 정도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알고 있는 게 좋고, 문장 정보는 뒤에 저 글자만 좀 달라지는구나 라고 하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이 형태소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언제 배우진 않았어요. 이게 중학교 과정에서도 또 초등학교부터 띄엄띄엄 배우는 거거든. 받아쓰기부터 시작한 게 형태소예요. 받아쓰기부터. 그래서 이 형태소라는 단어를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형태소. 그리고 단어 형성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 개념들이 있어야 의문의 변동, 의문 체계를 바탕으로 한 의문 변동이 확실하게 잡혀요. 그럼 여기서는 의문 체계가 먼저 필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야지 의문 변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크게 보면 품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형태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의문 체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될 건데 요 세 가지를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의문의 변동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문법 개념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오른쪽에 문법의 기초라고 얘기를 했죠. 요 기초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기초냐면 쭉 넘어가면 여기 13페이지가 기초에 대한 얘기예요. 기초. 그럼 이 기초에 대한 얘기는 제가 수업 중간중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있지 다. 있죠? 중간중간 참고하기 위해서 미리 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 수업은 의문 체계도 기초예요. 이거 원래 선수과정에서 중학교 3학년 때 한 건데 그래도 여기부터 복습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고, 그럼 앞에 부분 기초에서 정말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서 의문의 변동 대략적인 큰 얘기 하면서 자세한 얘기 한두 개 정도를 할 건데, 자, 문법 개념어라고 얘기를 할 때 여기부터 이제 수업을 합시다. 문법 개념어는요, 항상 이런 구조예요. 첫 번째, 앞부분과 뒷부분이라고 하는 요 구조로 글자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글자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앞부분과 뒷부분이에요. 그럼 앞부분과 뒷부분 할 때 요 뒷부분이 우리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뒷부분이. 그래서 요 뒷글자를 보고 우리는 이게 지금 무슨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는 게 문법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뒤에 글자만 이렇게 동그라미 쳤었지. 무슨 글자 동그라미 쳤었니? 사에 대한 기준점, 또 on,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동그라미 쳤을 때? 그럼 얘네들은 다 기준점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자로 보면은요, 뭐 한자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사, 말씀원, 말씀어예요. 의미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응용해서 쓸 때 기준점을 다 달리준 겁니다. 그럼 앞부분은 뭐냐면 뜻, 의미 부분이에요. 뜻과 의미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다 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이 구조를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한 90% 이상을 다 이 구조에 맞춰서 읽어주면 돼요. 그럼 그랬을 때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자. 자, 사자는 아까 단어 기준에서 품사를 얘기할 때 있었어요. 그럼 품사에는 우리 국어 몇 품사라고 혹시 배웠니? 9품사? 8품사라고 하면 안 돼. 영어 저희 예진쌤한테 보낼 거야. 그러면 형우쌤이나 예진쌤한테 보낼 거야. 8품사는 영어의 품사, 우리 국어는 9품사예요. 그럼 9품사일 때 요 사로 끝나는 게 9개가 나오거든요. 혹시 9개 지금 머릿속으로 쭉 이렇게 뱉어볼 수 있다. 9개 다 안다. 다 안다. 몰라? 지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해보자. 빨리. 자, 쉬운 것부터 빨리 얘기해도 괜찮아. 먼저 얘기해도 괜찮아. 쉬운 것부터. 그럼 내가 적을 테니까. 명사, 감탄사, 동사, 형용사, 원정아. 부사? 또. 모르겠어? 안 나온 거 중에서 또 얘기해보자. 뭐가 안 나왔니? 대명사. 그리고 2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구나. 3개 안 나왔구나. 조사, 관형사, 수사. 모르는 거 있었어요? 지금 내가 얘기하면서?
없었어요? 아니,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머릿속에 딱 안 떠오르는 애들. 9개가. 다 떠올랐다. 9개가 다 떠올랐다, 손. 안 떠올랐어요? 그럼 이거는 체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품사 9개 얘기해봤는데 안 떠오르잖아.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 시험을 안 봐서 그런지 몰라. 그때는 알아. 근데 안 떠올라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니까 해봅시다. 자, 구품사를 잡을 거예요. 그럼 이 사라는 건요, 단어를 의미 기준으로 분류한 거예요. 의미 기준. 의미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점을 잡아서 분류하는 건데, 무슨 사가 있었다고? 명사, 대명사, 수사. 그러면 이 사라고 하는 거는 기준점이 의미라고 하는 거지, 단어를 의미 기준으로 묶을 때, 분류할 때 라고 얘기를 해요. 의미 기준이에요. 의미 기준의 단어, 의미 기준의 품사. 그럼 선생님 앞도 의미라면서요. 아니, 얘는 무슨 의미니? 명자는. 명사를 왜 명사라고 해? 이 명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 명. 오케이, 그럼 이건 뭐예요? 아, 이름을 나타내주는 품사. 이렇게 읽어주면 된단 말이야. 이름을 나타내주는 의미 기준의 품사구나. 그래서 그 품사 자체가,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거에 이름을 나타내주면 명사인 거예요. 요거 뭐라고 하면 칠판이라고 하지. 칠판도 이름이지? 그럼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대명사는 뭐예요? 그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대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나. 대명사니? 나. 왜?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나 대명사야. 왜? 이유 설명해야지. 그치. 나 이름 오케이, 정확해. 나 이름 있었잖아. 이대원이라고 이름 있잖아. 근데 나라고 대신했잖아. 너 이름이 있니? 다 있지. 근데 너라고 지칭하는 순간 이름을 대신해서 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나 몇 인칭? 너 몇 인칭? 우리 몇 인칭? 나, 너, 우리. 오케이. 1인칭이에요. 3인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대명사에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이거 조금만 더 확장시켜서 혹시나 우려돼서 얘기하는 건데,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이 인칭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사람을 칭하다, 사람을 칭하다, 사람을 칭하다가 인칭이에요. 사람 인자에 호칭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언제만 성립이 되냐면요, 대화에서만 성립이 돼요. 이거 대화 중일 때만 1인칭, 2인칭이 성립이 돼요. 대화가 아니면 1인칭, 2인칭이 없어요. 우리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얘기할 때는 1인칭, 듣는 너희들은 2인칭. 근데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1인칭, 듣는 나는 2인칭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대화에 참여하지는 그는, 승훈쌤은 대화에 참여 중이니 우리? 그럼 3인칭인 거죠. 오케이? 이게 소설의 개념도 되잖아. 1인칭 소설이 왜 1인칭이야? 왜 1인칭 소설이야? 왜 이니셜 자꾸 엇박자리가 왜 1인칭이야? 대화에 참여 중이잖아. 소설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대화에 참여 중이다라는 게 1인칭, 2인칭. 그거 참여 안 하면 3인칭. 자, 수라는 건 뭘까? 수사는? 수의 뜻. 수 끊고 사예요. 이거는 숫자와 관련된 거예요. 숫자. 그래서 순서, 수량이라고 하는 수와 관련될 때 우리는 수사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에서 여러분들 이거 숫자와 관련된 거 기수서수 배우죠? 들어봤죠? 그럼 서수가 뭐예요? first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first 얘기하지 말고 first인지 누가 몰라. 서자가 뭐냐고요? 서의 뜻이 뭐냐고요? 그래서 first는 뭘 얘기하니? 첫 번째? 그러면 second는? 그럼 그건 뭐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는 거는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주면 되죠. 순서를 나타내 주는 거라고. 오늘 여기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6번째로 들어온 사람 누구야? 이렇게 6번째 순서가 나타나죠. 그걸 우리는 서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기수는 뭐예요? 깃발 드는 사람이야? 아니잖아. 아니 1, 2, 3가 기는 뭐야? 이게 수량을 나타내주는 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수사라고 해서 영어에서는 기수서수를 따로 품사 처리는 안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는 다 순서와 수량 처리로 해서 수사로 묶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기수는 뭐냐고요? 요거를 우리는 양수라고 얘기해요. 양수사, 서수사. 우리 국어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 그냥. 수사인데 양을 나타내주는 수사가 있다,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사가 있다. 그래서 양수사, 서수사. 영어에서는 기수, 서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대응이 되는 말입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문법에서 파악할 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다 두 번째. 조사가 있죠. 그럼 조사는 뭘 기준으로 나타내주는, 뭘 나타내주는, 무슨 의미의 조사일까? 이 조자가 무슨 의미일까? 누군가 도와주는 걸 뭐라고 해? 원조해주다, 보조해주다 라고 하지. 그거 돕다예요, 돕다. 그럼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조사는 누구 뒤에 붙어서 누구를 도와줘요? 채언 뒤에 붙죠. 근데 우리 채언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이따가 그러니까 명사 뒤에 붙죠. 대명사 뒤에 붙죠, 조사는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 명사 뒤에 붙는구나. 그래서 도와주는 거구나 라는 조사라는 글자를 알아야 되고요. 관형사, 부사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치? 꾸며주는데 일단 사라고 하는 거는 이 말의 앞에 의미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관형사, 부사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감탄사 할 때는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사가 있겠구나. 의미 기준에 이 단어는 감탄만 나타내줘야 돼요. 그쵸? 근데 감탄이 아니라 감탄하거나 부르거나 대답하거나 우리 말버릇까지도 포함을 하긴 합니다. 감탄사는 뭐라고요? 우리 감탄 느낌도 있지만 느낌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불러요. 부름. 친구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야라고 불러야 돼요. 야! 이건 감탄사예요. 언정아! 할 때 언정아라고 하는 거는 친구 이름에 아가 붙는 거죠? 그거는 감탄사가 아닙니다. 언정은 이름이잖아. 그럼 뒤에 누가 붙은 거야? 조사가 붙은 거야.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 구분 못하죠? 아직? 구분이 안 되죠? 구분되는 사람 손 들어봐. 감탄 사람. 안 되지? 이따가 천천히 할게, 천천히. 일단은 요 체계가 없어서 그래. 머릿속에 이걸 하나씩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구품사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자체가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야, 친구 부르면 뭐라고 할 거야? 왜? 대답할 거지? 그것도 감탄사예요. 우리 국어에서. 자, 그리고 동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사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 알 것 같아요. 움직임이요, 행동이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동사를 그냥 움직임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동사라고 하는 거는요, 동작이에요. 작자가 없으면은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동사는 항상 동작을 나타내줘요. 그럼 이 작자가 뭐냐면 작용관계거든. 그래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작용관계도 가져오는 게 동사예요. 작용관계. 그럼 작용관계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뭐 걷는다 하면 움직임 맞아요. 그때는 움직임 동자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죠. 보고 있죠. 그럼 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니, 눈깔 움직이지 않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눈깔이 움직이니까 동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시 움직이진 않지만 뭐가 나타나? 작용관계가 나타나잖아. 내가 보는 관계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동사라고 해야 돼. 동작이라고 해야 돼 항상. 대충 하지 맙시다. 정확하게 합시다. 알겠죠? 자, 형용이라는 뜻은 뭘까? 일단은 형용. 형용사 들어봤지? 못 들어봤다고만 해봐라. 형용의 뜻 뭐라고 하니? 응? 변화? 형용이 변화야? 표현? 아니, 영어에서 형용사 뭘 형용사라고 해? 자, 영어에서 형용사 뭐라고 해요? 꾸며주는 거, 명사 수식하는 거, 다시. 자, 사는요, 지금 어떤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사라는 걸 붙여주죠. 그러면, 야, 우리 영어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 어느 반에서 배워요? 예진쌤이에요? 형호쌤이요?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국어 문법을 확실하게 하시면 좋은데, 이게 참 안타까워. 그렇다고 뭐 내가 영어를 잘할 수도 없고. 다시 형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명사 수식 하잖아. 명사 수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쵸? 그럼 명사 수식은 이 글자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니 아니면 하는 일을 나타내 주는 거니? 응? 잘 생각해봐. 형용사라는 거는 명사 수식을 하는데 명사 수식이라는 말은 이 형용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표현해 준 것 같아? 아니면 그 형용사가 하는 일을 나타내 준 것 같아? 응? 의미? 아니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한다며. 아, 수식이 뭔데? 꾸며줌이지. 명사 꾸며줘요 라는 말은 그 단어의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요.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그럼 다시 하는 일은 얘들아 하는 일은 언으로 끝나. 역할, 기능. 역할과 기능을 나타내 주는 거는 on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on자가 기능과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형용 on이 없잖아요. 그럼 없지 우리 국어에는. 그럼 영어에만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영어 형용사, 국어 형용사 똑같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를 이미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뭔지 이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한 채 그냥 명사수식이요 이렇게 끝에 결과값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모르니까 명사수식이요 이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사실요. 그럼 형용의 뜻을 제가 적을게요. 형용은요 모습 형자의 모습 용자인데 어떤 모습이면 성질과 상태예요. 성질 상태, 성질 상태, 성질 상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단어, 영어 형용사 다 끌어와봐요. 다 성질과 상태 안에 들어가지. 클린. 맑다. 우리 이렇게 뭐 맑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클린 스카이 이러면 에이 선생님 클린 스카이 이렇게 명사 수식하는 거 맞네요. 내가 수식만 하는지 보자. 그럼 이거는 수식이에요? The sky is clean 하면. 지금 명사 수식하고 있어요? 그럼 형용사가 왜 명사 수식을 안 해? 분명히 명사 수식이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인지적 부조어가 오고 있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니? 해석 안 되니? 너무 어려운 문장이야? 아 선생님 그냥 국어 문법만 하시죠. 이거야? 하늘이 깨끗하다라고 할 거야? 근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얘기했지. 비동사 니는 보어자리니까요.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쵸? 야 봐봐라. 주어고 비동사고 보어고 하는데 제가 항상 뒤에 기준점이 지금 얘는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안 맞죠? 이거부터 지금 문법 체계가 여러분들이 안 잡혀 있다라는 큰 틀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외우면 되지 않나요? 아니야. 문법을 외워요. 기준만 외우면 되지. 그래서 자 형용사는요 성질과 상태인데 자 여기서는 깨끗하다라고 읽을 거예요. 아 맑다라고 하자. 너무 길다. 아우씨 맑다. 요거는 뭐라고 읽을 거예요? 맑은 이렇게 읽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형용사 글자를 외울 때요 맑다라고 외워요? 맑은으로 외워요? 맑은으로 외울 거죠. 근데 누가 이거 기본형을 따지면 누가 더 기본형 같아? 맑다가 기본형이야. 이 다를 우리는 어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본형 어미를 굳이 우리는 뭘로 처리해서 읽어요? 은으로 바꿔서 읽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미가 바뀐다라는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 어미를 바꿔서 한다. 어미를 바꾼다. 졸려면 일어나야 돼. 아는 내용이라서 그래? 자, 어미를 바꾼다라는 거를 우리는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활용.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로 끝나는 이 친구들을 우리는 활용하는 기능이 있어 라고 해서 뭘로 묶어주니? 활용하는 기능이 있어. 활용하는 기능을 있어 라고 해서 용언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럼 용언은 자 언자리에 대한 얘기, 기능이란 얘기잖아요. 아 얘는 이런 기능 역할을 하는구나. 요 용자는 뭐라고요? 활용한다고요. 아 활용. 그럼 활용이라는 거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게요. 어미 변화를 통해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예요.
활용의 뜻을 그래서 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수도 있어요. 뭐 하면요? 활용되면요. 근데 원래 뜻은 성질 상태예요. 알겠지? 그래서 활용은 어미 변화를 시켜서 문법이란 건 뭐예요? 문장에서 법칙성이 생긴다고요. 문장에서 법칙성.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걸 용언이라고 해요. 초록색이 너무 밝구나. 조금 어둡게 해야지. 그래서 어미 변화를 통해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용언의 기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 수식할 수도 있어요. 원래 성질과 상태인데 형용사가. 하나만 또 가자. 이제 여기에 이 친구들을 우리는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수식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꾸며주는 기능을 해요. 얘네들은. 그럼 쟤네들은 누굴 꾸며줄까? 관형사 누구 꾸며줄까? 관형사 누구 꾸며줄까? 부사 누구 꾸며줄까? 누군가를 꾸며주겠죠, 선생님. 그러면 요 글자에 우리는 뭘 알면 된다고요? 이름. 의미. 요 의미가 뭘까라는 걸 우리는 처리를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관형부터 처리를 할 건데, 관형이라는 글자는 실제로 1800년대 우리 조선시대부터 나타났던 글자예요. 품사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약간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 관자가 옛날에 양반들이 또는 이렇게 조선시대 썼던 위에 갓을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갓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갓을 씌워서 양반의 갓을 이렇게 한번 씌워 볼게요. 조선시대예요. 이거 조선시대 글자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갓을 벗겨봅시다. 갓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양반 갓을 벗기면? 조선시대야? 뭐가 나타나야 돼? 상투가 이렇게 뿅 하고 나타나겠지. 그치? 그럼 다시 이 사람한테 이렇게 갓을 씌워주면, 관을 씌워주면 양반처럼 있어 보이지? 수식되고 있죠? 꾸며주고 있죠? 있어빌리티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면 채언이라는 사람이에요. 또 명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관형사 자체가 아니라 관형이라는 글자는 뭐라고 처리하는 게 좋냐면 채언 수식, 명사 수식. 다시요. 관형이라는 글자의 뜻은 뭐라고 처리하고요? 채언 수식, 명사 수식. 으로 바로 처리해 주세요. 관형의 뜻은. 관형이라는 글자. 관용 아닙니다. 관형이에요. 관형은 채언 수식, 명사 수식으로 바로 처리하세요. 그냥 치환시켜서 해도 괜찮아요. 어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갓을 씌워주니까 되게 있어 보이네? 라는 거. 근데 걔는 누구라고? 채언. 오케이? 자, 그럼 이 부자에 대한 의미도 파악해 봅시다. 관형사는 채언을 수식해요. 근데 우리 다른 언들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 뭐 채언, 용언, 관계언, 부사언, 독립언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 이 부사는 그러면 어떤 부자냐면 여러분들 반장 밑에 부반장, 사장 밑에 부사장, 회장 밑에 부회장 있죠. 그럼 그 부자는 몇 인자 같아요? 1인자니? 2인자예요. 그래서 이건 2인자처럼 우리가 처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자 1인자가 하는 일 많어? 2인자가 하는 일 많어? 2인자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버금부 2인자 부자로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용언 수식, 뭐 서술어 수식 이게 부사가 아니라 얘도 수식해. 근데 누구보다 더 많이 수식하는 거야? 1인자인 누구? 관형사가 1인자예요. 관형사가 1인자예요. 그럼 관형사는 누구 수식하면 된다고요? 채언, 명사만 수식하는 거예요. 채언만 수식해요. 근데 나머지는 얘가 다 맡아서 한다고. 부사가 다 맡아서 해요. 왜? 수식어에 2명밖에 없잖아. 수식어는 2명밖에 없잖아요. 수식하는 기능을 가진, 이 기능을 가진, 꾸며주는 기능을 가진 친구는 2명밖에 없는데 2명 중에서 1인자는 누구라고? 관형어, 관형사. 그치?
그러면 부사는 2인자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꾸며줘? 부사가 꾸며줘. 자, 심지어 누구도 가끔씩 우리가 사장님이 안 계시면 부사장님이 이렇게 결제 눌러줘야 되지 않니? 오, 심지어 체온도 가끔씩. 그럼 주로 누구? 용언을 꾸며줘요. 주로 용언. 그리고 그 외 다수. 그냥 다 꾸며줘요. 부사는 그 외 다수 다 그냥 부사가 꾸며준다. 근데 이 부자가 우리가 2인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사에다 그냥 다 때려넣는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느낌적으로. 그냥 이게 품사가 우리가 지금 부품사 체계 안에서 배우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품사는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나 우리 그 1900년대 초에는요 품사가 12개까지도 갔는데 그럼 여러분들 12개를 외웠어야 돼. 아니야, 우리 9개로 줄었잖아. 그러면 그 외 다른 것들을 학자들이 분류를 해. 이거 어떤 품사라고 우리가 분류를 할까? 그냥 부사에 넣자. 왜? 부사가 이름이 부니까 그냥 다 때려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접속사라는 품사 있죠? 우리 국어에 접속사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접속사를 어디다 때려넣었을까? 우리 국어에? 네, 부사에 때려넣은 거예요. 오케이? 또 영어에서 품사 또 뭐 있어요? 우리 국어랑 좀 다른 거? 모르니? 접속사? 영어 팔품사는 다 기억나? 몰라? 알았어. 그럼 전치사도 있지 않니? 뭐 보통 들어본 거 전치사라는 것도 들어봤지. 그럼 우리 국어에 전치사라는 거 없죠? 그럼 전치사 어디다 때려넣은 것 같아요? 네, 부사에. 그래서 부사를 이렇게 열어서 살펴보잖아요. 진짜 겁나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부사 때문에 우리 국어가 되게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어에서 어려워지는 건 뭐 굳이 부사 때문이냐? 그건 아니고 용언, 조사. 왜? 영어에는 없는 거니까. 용언에 어미 활용돼요? 안 돼요. 영어에서는 어미 활용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아예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지. 그렇죠? 또는 조사 있어요? 뒤에 뭐 붙어요? 안 붙죠? 여러분들 붙는다라는 게 전미사가 조사는 아닙니다. 영어에서 에러에 붙이면 뭐가 되잖아요. 그거 조사 아니에요. 그것도 형태소 파트에서 구분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에 얘기한 것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거 체크하라고 하냐면 요 용언의 활용이에요. 여러분들 용언의 활용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관용의 뜻을 알아야지 그 이후에도 계속 풀려요. 자, 그리고 어에는 동그라미만 쳤을 텐데 이 어는 문장 성분이거든요. 그럼 문장 성분은 그냥 이번에 중요하진 않으니까 문장 성분은 뭐라고 처리할 거냐면 자리라고 처리하면 돼요. 자리. 뭐 하는 자리. 뭐뭐 하는 자리. 뭐 하는 자리라고 처리하시면 돼요. 그럼 주어는 뭐 하는 자리일까? 얘들아, 주어는 뭐 하는 자리일까? 문장에서. 주인공 자리, 주체의 자리, 문장이 주인공 자리. 그렇게 읽는 거야. 그럼 서술어는 뭐 하는 자리일까? 서술하는 자리겠지. 그럼 서술이 무슨 뜻인데? 할 때 설명하는 자리. 알겠죠? 풀어서 설명하는 자리가 서술어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요. 목적어는 무슨 자리일까? 목적 대상이 되는 자리죠. 그럼 여기서 누구의 목적 대상이 될까? 1번 주어의 목적 대상, 2번 서술의 목적 대상.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 대상이 되는 걸까? 누구의 목적 대상이 될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 자리는 누구의 목적 대상이 될까? 응? 서술어? 주어라고 얘기할 뻔했고 빨리 누구? 서술어? 서술어? 또 서술어에 편승할까? 왜? 이유 까지는 모르겠죠. 근데 한번 들으면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에서 하다 보면요 타동사 공부했죠. 타동사 들어봤니? 타동사 뜻이 뭐야? 아니, 그게 타의 뜻은 아니에요. 타가 뭐야? 치는 거야? 타격할 거야? 다른이지. 그 다른 대상이 목적 대상이에요. 이게 타의 의미가 타동사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요. 동사는 제가 아까 뭐라고 읽으라고 했어요? 동. 작용이지? 동작이지? 그럼 작자는 작용관계지?
다시요. 내 작용 관계가 내가 동작을 했는데 그 동작이 누구한테 가는 거라고요? 타한테 가는 거예요. 남한테 가는 게 목적어예요. 그럼 나한테 오는 걸 뭐라고 해? 그렇지. 자동사. 오토 아니라고. 오토의 동사가 아니라 나한테 오는 거야. 동작을. 나 자고 있어요. 이 자는 동작이 지금 누구한테 가고 있어요? 그럼 자동사지. 그럼 목적어 필요하니? 안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읽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구냐면 동사와 형용사와 그리고 서술격조사 이다 이렇게 옵니다. 그럼 그때 이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누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까지 관계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사사사사 언이 다 구분은 돼야 돼요. 아, 기준점이 다르구나.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이에요.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들. 자, 지금 여러분들 자리 이렇게 앉았죠? 지금 여러분들 자리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따 가시고 나면 그 자리에 누구 앉으면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래. 자리는 어느 품사가 와도 괜찮아. 오케이? 아, 오늘 국어 끝나고 집에 안 가시는 거 알죠? 남으라고 하던데? 승훈쌤이 남아서 공부시킨다고 하시던데? 못 들었어? 금시초문이야? 아니면 들었는데도 부정하고 싶은 거야? 그래? 우리 부모님들께 다 공지했다고 하던데? 알았어요. 일단은 내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뒤에 뭐 없어갖고, 원종이는 수학이 있고, 수학은 수학해야 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자, 다시. 아, 왜 갑자기 힘들어져? 갑자기 하기 싫어져? 조금. 아니야? 뒤에 뭐 있니? 뒤에 가야 돼? 있어? 알았어. 그럼 내가 중간에 확인해볼게. 있어? 알았어. 그럼 확인해볼게. 내가 듣기로는 분명히 남겨서 하신다고는 들었거든? 알았어요. 자, 그리고 보어예요. 아니야. 필수는 아니라서 보충 느낌으로 뭔가 또 문제도 풀고 보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확인해볼게요. 알겠죠? 자, 보어는 얘들아 무슨 자리? 자리라고 읽자 이거는. 그럼 보자는 뭔데? 무슨 의미인데? 가위바위보? 무슨 보 같아? 그렇지, 보충하는 자리. 잘하네. 그럼 왜 보충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왜, 너 과학보충 왜 가냐? 보충 왜 가? 보충 왜 필요해? 필요하니까. 그러면 얘는 서술어가 불완전 서술어라고 그래요. 불완전 서술어는 우리 국어에 2개밖에 없죠. 되다, 아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꼭 이 보어가 필요해. 나는 아니다. 아니, 뭐가 아닌데. 나는 되다. 아니, 뭐가 되는데. 그럼 다시 요게 자연스럽게 아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얘들아, 비동사 뒤에 왜 보어가 와요? 아까 이 동사는 무슨 자리로 갈 수 있다고 했어요? 서술어 자리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여기가 서술어 자리인데 왜 뒤에 보어 자리가 필요해요? 서술어가 불완전하니까 보충해줘야지. 얘들아, the sky is까지만 이렇게 가리면 안 되는데 the sky is까지만 하면은 완전하니? 그러니까 불완전하지? 아, 비동사가 불완전 서술어라서 보충해주는 자리가 필요한 거야. 그럼 그 보충해주는 자리는 얘들아 품사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잖아. 안 정해져 있어. 아까 내가 자리에는 누구든지 와서 앉아도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꼭 여기는 형용사만 오니? 아니야. 뭐 동명사도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명사가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여러분들 국어를 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이 체계를 그냥 망각하지. 우리가 뭐 어디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문법 체계적으로 기준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외운단 말이에요. 보어가 왜 필요해? 아니, 비동사 뒤에 보어가 왜 필요해? 보충해줘야 되니까 라고 해야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성분이라고 중3 때 배웠을 텐데 하나만 더 가자. 관형어. 자, 뒤에 자리예요. 관형의 뜻을 뭐라고 바꾸라고 했어? 10분 전에 얘기했다. 5분인가? 5분 전에 얘기했다. 뭐라고 바꾸라고? 관형.
야,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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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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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체언 수식, 명사 수식. 그럼 관용어는 무슨 자리? 체험 꾸며주는 자리라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와 어가 기준이 막 흔들리니까 관용사, 관용어, 아씨 뭐였더라. 똑같아. 왜? 관용은 똑같으니까. 체험 수식, 명사 수식. 근데 뒤에 단어에서 꾸며주느냐 아니면 자리에서 꾸며주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사어는요? 자리네. 뭐와 같은 자리? 부사와 같은 자리. 하는 일 많은 자리. 엄청 많아요 진짜. 2인자니까. 조금만 더 응용하자. 관용절은요? 말장난 아니에요. 이거 다 우리 의문의 변동에서 다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래. 관용절은요? 무슨 자리예요? 자리 아니네? 절. 그럼 절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다. 절은 뭐야? 문장이야. 근데 문장인데 종결 형태가 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나타내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는데 단 종결 형태가 되면 안 돼요. 그럼 관용이니까 이거는 무슨 문장?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거기가 그냥 단어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거의 문장 형태로서 꾸며줄 때 우리는 관용절이 되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주면 종결 형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용사, 관용어, 관용절 다 기준점이 달라요. 의미는 비슷하지.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체언 수식, 체언 수식, 체언 수식. 그러나 완전히 기준점이 다른 단어들이에요. 친구들도 아니야 얘네들은. 왜? 기준점으로 친구를 삼아야지. 알겠죠? 다 비슷하나 그러진 않아요. 또 밑에 여기 조금 공간이 남았으면은 조금 더 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활용하는 기능인 용언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용언의 구조. 자, 용어는 이제 활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화한다고 했어요. 근데 꼭 다 변화하는 건 아니에요. 영어처럼 과거형을 나타내주면 동사가 아예 다른 단어로 다 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절반 정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절반 정도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어간과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어간은요 변화하지 않아요. 어미는요 변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물어볼게요. 자 어미를 활용하면 품사는 변할까 안 변할까? 어미를 활용시키면 어미를 변화시키면 품사는 변할까 안 변할까? 자 그래서 제가 구호처럼 외치라고 해요. 어미 활용 품사 불변. 어미 활용 품사 불변 외쳐야 돼. 제가 저기 뭐 군대가 저기 뭐 백골부대라고 하는 그런 부대에서 막 외쳤거든. 필사적생 고륙지정 백골 화이팅. 응용한 건데 외쳐봐. 어미 활용 품사 불변 각인이 될 거란 말이야. 어미 활용으로는요 품사 불변이에요. 절대 안 변해요. 선생님이 품사 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미가 아니라고. 품사가 변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절대 안 변해요. 품사는 구품사 그대로 갈 거예요. 오언 그대로 갈 거예요. 품사 절대 안 변해요. 왜? 품사는 기준으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기준이 바뀌어야 돼. 그럼 기준을 누가 바꿀 건데? 문법 학자들 대학교에서 바꿔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렇게 서로 논문 내면서 싸우다가 이제 이긴 사람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거거든. 그래서 과학 교과서가 많이 바뀌어요. 과학 교과서가. 국어 교과서는 크게 안 바뀝니다. 품사 절대 바꾸면 안 돼요. 이따가 나중에 접사와 구분하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접사. 이거 접사랑 구분해야 돼서 그럽니다. 그럼 어미는 어떻게 나뉘어지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미 기준으로 볼게요. 어미 기준으로 얘는 어말어미라고 해요. 어말어미.
그럼 어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보자. 어말 무슨 뜻일까? 이제 어미를 기준으로 잡을 거야. 어말은 무슨 뜻일까? 단어에 혹시 요 말자 혹시 아는 사람? 소설은 얘들아 발단 위기 절정 말. 야구 보면 1회 초 핸드폰 그만하고 1회 초 1회 말. 그럼 무슨 느낌이 들어? 마지막 끝. 오케이. 단어의 끝에 놓이는 어미를 우리는 말 어미라고 얘기를 해요. 단어의 끝에 놓이는 어미. 그러면 자, 얘 이름을 우리는 선어말 어미라고 할 건데 선어말 어미는 이 선자가 어디? 앞. 누구의 앞에? 어말 어미 앞에. 어말 어미는 끝에 있으면 어미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거 다 어말 어미예요. 걔 앞에 있으면 선어말 어미예요. 여러분들 구분 안 되는 게 이제 얘 선어말 어미랑 접사랑 구분 잘 못해요. 이거 꼭 구분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100% 구분 안 돼도 되긴 해. 의문의 변동할 때. 그런데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면 그 문제가 틀려버려요. 비슷한데 달라요. 자, 어말 어미는 또 나뉘어요. 어말 어미니까 단어의 끝이죠. 근데 용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냐면 서술어에 쓰여요.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지.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그러면 어말 어미니까 서술어 자리에서 끝에서 뭐 해줄까? 종결. 이제 어미 기준으로 본데 거기에서 뭐 하니까? 끝내주니까 끝. 종결 어미. 끝 하면 종결 어미. 어미 기준이야? 끝내지 않을 거야? 아니야, 안 끝낼 거야? 안 끝낼 거야? 안 끝내는 어미 뭐가 있을까? 연결 어미. 아니야, 끝내지 않을 거야. 계속 할 거야. 계속 문장을 이어서 줄 거야. 이어갈 거야. 자, 요 어미가 되게 중요한데 이 어미는 심지어 자, 이름부터 쓸게요. 전성 어미예요. 그럼 전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전성의 뜻을 우리가 알아봅시다. 전성은요, 전환시킬 거야, 바꿔줄 거야, 바꿀 거야, 전환이 아니라 전환시킬 거야. 뭐를요? 성분을 전환시킬 거야. 무슨 성분? 문장 성분. 그래서 그걸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미의 뜻 구분됐죠? 전성의 뜻 구분해야 돼요. 이제 어미 기준으로 볼 건데 그 어미 자체가 문장 성분까지 바꾼다고? 바꿀 수 있어. 원래 용어는 무슨 자리에 쓰인다고요? 무슨 성분, 무슨 자리, 서술, 어에 쓰여요. 그러면 전성어미로 활용되는 순간 우리는 서술어가 아니네. 네, 서술어가 아니게 됩니다. 어려워. 지금 한 번에 다 파악하기 어려워. 그래서 꼭 복습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 수업을 제가 녹화하고 있으니 진짜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면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면서 해요. 알겠지? 그러면 전환하는 성분이 몇 개 있냐면 3개 있어요. 3개. 그래서 무슨 어미, 무슨 어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전성어미 기준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럼 전성어미가 이제 하나의 기준점으로 잡히면서 그럼 무슨형 전성어미, 무슨형 전성어미 나오는데 들어봤을 겁니다.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지금 글자들이 계속 겹치죠. 무슨 명사, 부사, 관형사. 그럼 자, 이때 이 형이라는 말도 한번 처리를 해보자. 형이라는 말, 형. 명사형, 명사동생, 형, 동생이 아니라 이때 형은 무슨 느낌이 드니? 이 용언에 활용을 시켜서 명사형처럼 쓸 거야. 명사형. 명사처럼 쓸 거예요. 라는 거예요. 명사처럼 사용할 거야. 그럼 다시 명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명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명사처럼 쓰는 건? 명사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라고 했어? 품사, 불변, 명사가 된 거 아니에요? 얘는 계속 용언이에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예요. 그럼 부사처럼 쓸 거야? 관형사처럼 쓸 거야? 그럼 또 물어볼게요. 관형사처럼 쓰니까 얘는 뭐 한다고요? 관형은 뭐라고? 체언수식. 아, 이거 체언수식하면서 성분을 바꿀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체언을 수식하는 자리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관형어가 돼요. 부사처럼 쓸 거야. 그럼 얘는 부사어가 되겠지? 명사처럼 쓸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어가 돼요? 명사어가 돼요? 없네. 명사어가 어디 있어? 그럼 명사가 어느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명사는 제가 얘기할게요. 모든 자리에 다 가요. 명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자리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 것처럼 명사형 전사어미가 붙은다면 뒤에 조사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직 예시를 제가 못 드려서 예시까지 쓰면 수업이 길어져서 일단 이 체계 안에서 나중에 글자에서 쭉 연결 지을 건데 예문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명사형, 부사형,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이 어미 활용 힘든 거 알아. 조금만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쉴 거야. 여러분들 클린을 뭐라고 외운다고요? 맑은으로 외울 거예요. 기본형은 뭔데? 말다로 할 건데. 그럼 말다에서 맑은으로 활용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스카이를 수식하고 있죠. 그럼 스카이는 체온이네, 명사네. 그럼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아예 여러분들이 수식하고 활용형으로 외워서 그래요. 지금 머리 힘드니? 이거 다 들어가는 거 힘들어? 아예 모르는 개념 있어? 모르는 단어 있어? 아니면 이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야,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체언이 뭔지 모르겠어? 오케이. 자, 체언은요. 자, 언자는 기능이라고 했죠. 그럼 체가 뭘까? 몸체자예요. 그럼 몸의 기능은 뭘까? 어디에서 몸의 기능? 문장에서 몸의 기능. 그리고 비유적으로 쓰인 거거든요. 그럼 문장에서 몸의 기능이라는 말은 뭐야? 문장에서 몸의 기능?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언은 그냥 중요하다 이렇게 읽을 건데, 아니 중요하긴 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친구들 명사, 대명사, 수사를 우리는 체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중요한지는 제가 예문을 하나 볼게요. 나쁜 형. 진짜 나쁜 형. 그치? 동생 있니? 동생 때리면 안 돼. 근데 형이 동생을 때렸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 명사 다 지워볼까? 명사만 빨리 지워보자. 그치. 명사를 지우면 형 지울 거고요. 누굴 지울 거예요? 동생을. 이렇게 하면 문장 의미 파악되니 안 되니? 때린 건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자, 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문장에서 의미 파악이 돼? 안 돼? 안 돼 버리니까 그걸 체언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간 거에서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해요. 체언은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요. 우리 요 친구들을 뭐라고 하니? 요 친구들. 조사라고 했지. 그럼 조사는 무슨 언이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조사? 관계언이라고 해요. 그럼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하겠네요. 맞아요. 관계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형과 동생의 조사를 바꿔볼게요. 누가 때려야 돼요? 동생이 형을 때리니까 관계가 어때요? 바뀌었죠. 조사 때문에 바뀌었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게 관계언의 기능이야. 여기 동생들 있니? 통쾌하지? 형 좀 때려봐야 된대요. 아니야? 다들 착해? 나는 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있거든. 많이 때렸는데. 갑자기.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문법 기초라고 해서 품사의 분류 체계라고 한 거. 뭐 가변어, 불변어는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기능으로 나타내는 5개, 의미로 나타내는 9개. 이해됐지?
뒤로 가서. 자, 용어는 활용이 돼요. 활용이 될 때 용어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그리면서 얘기를 했었죠. 용어의 구조를 그리면서 했어요. 이거 읽으면서 정리하면 돼요. 또 뒤에 가서. 요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 거는, 불규칙 활용은 일단 넣는데, 이게 불규칙 활용이라는 거는 설명이 잘 안 될 때 불규칙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한 번만 외워주세요.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럼 아까는 외우는 거 아닙니까? 그건 외우는 거 아니야. 기본이야. 이거는 근데 좀 외워야 돼요. 불규칙하니까 수박도 우르러요. 수박도 울고 싶어. 유유. 수박도 우르러요. 흐흐. 수박이 우르러요 이러면 안 돼. 수박도야. 알겠지? 불규칙하니까. 라고 하면 이거는 시옷 불규칙, 비읍 불규칙, 디귿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러 불규칙, 여 불규칙. 그리고 히읗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써져 있어. 알겠죠? 그래서 수박도 우르러요, 수박도 우르러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문법 하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불규칙하다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수박도 우르러요 요 정도만 외워주시고,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여기 형태소 문장의 기본 이란 얘기는 어로 문장 성분은 어로 나타난다고 했죠. 어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문장 성분과 품사의 차이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고요. 품사는 그냥 그 단어, 문장 성분은 그 자리, 품사는 그 단어, 문장 성분은 그 자리로 아예 기준이 달라요. 그럼 밑에 관형사는 체언수식하는 단어, 관형어는 체언수식하는 자리, 이제 구분되죠? 구분이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다양한 부사격 조사 요거는 나중에 요 부분을 설명을 할 건데, 요건 지금 설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만 살짝 펴놓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